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패스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증권 대행이 이제 공부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이제 아무쪼록 금융에 대해서 이제 공부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합격하시는데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서 과정인데요. 제일 먼저 1과목의 금융상품 분석부터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새 교재 나왔는데 여러분 이 교재 있으시죠? 네, 이 교재 내용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PPT로 진행을 하는데 이 교재하고 이제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네, 금융상품 분석.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과목 좀 소개를 해볼까요? 전체 이제 문항수는 10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요. 이제 많이 출제되는 편이죠.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나눌 때 이제 예금성 상품, 투자성 상품, 보험 상품 뭐 이렇게 나누죠. 여기에 이제 그 대표적인 상품들 공부할 거고, 이제 기타 상품, 특히 여기서 이제 세제 혜택 주는 상품이 있고요. 여기 밑에 이제 절세 상품이라고 해서 그 세제 혜택을 받는데 그것도 이제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다. 비과세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념이 좀 다른데, 이렇게 이제 유형,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이제 예금보험제도 들어보셨죠?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자 보호되는 건. 자, 이와 같은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금융상품은 이제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암기가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이 투자성 상품이 대세이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하고 이제 세제 혜택 받는 상품,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제가 진행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집중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만 잘하시면 이제 고득점도 가능한 거고요. 자, 이제 1장 우리나라 금융회사, 우리나라 이제 그 금융회사들을 살펴볼까요? 여러분, 우리 은행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이란 말을 많이 쓰죠. 지금도 이제 금융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식 명칭은 금융회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제 같은 뜻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회사 또는 이제 금융기관을 이제 편의상 6개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럼 6개 그룹이 뭐냐? 그렇게 출제되진 않고요.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제일 먼저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핵심이 이제 은행. 자, 이거 뒤에서 자세히 다룰 텐데 여기서는 이제 맛보기만 보는 거예요. 은행도 이제 크게 일반은행, 특수은행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은행도 또 시중은행, 지방은행, 이제 외국계 은행들이 있죠. 국내 지점. 그 다음에 이제 특수은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특수한 은행들인데 은행법이 아니고 특별법에 의해서 그때 이제 설립된 이제 은행이다. 자, 여기 우리나라 특수은행은 딱 5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산업은행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잘 아시죠? IBK. 그 다음에 농협, 수협, 중앙회입니다. 단위조합이 아니고 중앙회. 그러면 여기 이제 특수은행에 속한다. 요 5건. 요건 좀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은행이 아닌데, 은행과 이제 유사한 업무를 하는 데예요.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약간 이제 제한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된다. 은행보다 조금 이제 밀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비은행에 속하는 데가 상호저축은행.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 이제 신용협동기구. 요 신용협동기구는 또 여기 3개 금융권을 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협동조합, 줄여서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요 상호금융이 우리 지역에 있는 단위조합들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데 이제 신용협동기구. 자, 이런 것들을 시험에 출제할 테니까 외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은행이 아닌 것은 그러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기구를 고르시면 되겠죠. 또는 뭐 특수은행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 3번째, 금융투자업자. 이제 증권회사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어떤 상품을 취급한다? 이 투자성이 있는 상품 취급한다는 거예요. 100을 냈는데 100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손실 볼 수 있는 상품. 그런 걸 취급하는 데가 금융투자업자고요.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이 금융투자업을 규정을 해놨죠. 6가지 업이 있습니다. 투자 매매업, 중개업, 집합투자업, 일임업, 자문업, 신탁업. 자, 6개가 뭐라고요? 매매, 핵심 키워드가 이제 매매, 중개, 집합, 자문, 일임, 신탁업. 이렇게 이제 6개 업을 갖다가 금융투자업.
이런 업을 하면 이제 금융투자회사 또는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보험회사 봐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사람 생명하고 관련됐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때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거죠.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체국 보험도 있고 이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공제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공제? 이것도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이란 말을 안 썼지만 공제도 보험의 일종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금융회사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취업문이 좁죠. 또 이제 기타 이렇게 묶어갖고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 뭐 금융지주회사부터 쭉쭉 이렇게 있고 특히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 3개 있고 벤처 캐피탈 회사도 있고 뭐 증권금융 그다음에 이제 전자금융 지금은 뭐 또 전자금융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그 이제 강의료 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소액 결제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 소액 결제할 때 우리 도움 주는 데들이 전자금융업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금융보조기관. 말 그대로 얘네들은 뭔가 이제, 영업을 하는 데가 아니고, 예, 보조기관이다. 그래서 금융시장 또는 제도가 이제 원활히 작동하도록 뭔가 이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죠, 인프라. 여건을 제공한다. 뭐 예를 들면 거래소라든지 예탁결제원, 뭐 예금보험공사 좀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금융결제원 얘네들하고 좀 급이 다르죠. 이런 데들을 금융보조기관이다. 여러분 시험에 날 때 앞에는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다음 중 기타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얘하고 예를 들면 얘를 섞어놓고 얘네들이 금융보조기관인지 뭐 기타 금융기관인지 이걸 묻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순서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6개 그룹을 우리 하나씩 소개를 드린 거고요. 먼저 이제 은행부터 봐볼까요, 여러분? 은행, 비은행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자, 은행 중에서 이제 일반은행 보겠습니다. 일반은행 정의 변천에서 여러분, 은행, 우리가 왜 가죠? 은행이 하는 이제 고유 업무 그러면 핵심이 3가지입니다. 예금, 대출, 지급결제. 흔히 요걸 이제 환업무라고 부르죠? 환업무. 요 3가지가 은행의 이제 3대 고유 업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금 다 아시죠? 대출도 다 아시죠? 자, 요 예금을 이제 교재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 요런 표현 나니까 이게 이제 수신 업무라고 부르고요. 대출이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여신, 지급결제, 자동이체하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환업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 3가지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요건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은행도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시중은행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죠, 여러분. 전국에 점포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방은행은 그 해당 지역에 주로 이제 점포가 있는 거예요. 뭐 부산은행이다, 광주은행이다 그러면 그 지역. 물론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진 않지만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설립이 됐다. 자, 일반은행의 이제 업무를 보시면 크게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경영 업무 뭐 이렇게 또 구분하는데 이 고유 업무는 앞에서 봤습니다. 3가지 이제 핵심 업무 그거 기억하시고 이 부수 업무라는 건 뭐냐면 고유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업무. 그다음에 겸용 업무라는 건 뭐냐면 예, 다른 금융기관이 하는 업무인데 나도 하겠다, 겸용하겠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자. 고유 업무나 부수 업무는 별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별도 인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겸용 업무는 자기 영역이 아니잖아요. 원래 남의 영역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입니다. 금융위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이 표로, 한 페이지에 이렇게 표로 이 업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걸 뭐, 이제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겸용 업무, 위에서 뭐 한두 개,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겸용 업무. 하고, 고유 업무. 넘어갈게요. 어떠세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 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자, 이번에 이제 특수은행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특수은행은 일반 은행이 하기 어려운 곳에 자금을 지원한다. 핵심이 그거예요. 일반 은행이 직접 자금을 중개하거나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은행이 하기에는 좀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은행이다. 얘네들은 일반 은행과 달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냐? 재정이라는 건 이제 정부 자금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대거나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니까 예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행은 예금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대출이나 이렇게 이제 투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예금을 주로 취급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정부가 자금을 댄다든지, 그런 뜻이고요. 요건 앞에서 봤었죠? 특별법에 설립이 됐고, 요 5곳,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수협, 중앙회, 이렇게 5군데. 자, 이번에는 이제 비은행 보겠습니다. 비은행. 은행이 아닌데, 이제 은행과 유사한 이제 예금 업무, 대출 업무 이런 거를 이제 하는 데예요. 첫 번째 어디가 비은행에 들어간다? 상호저축은행. 자, 일반 은행하고 이제 유사한 업무를 해요. 뭐 상호저축은행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들이냐, 뭐 써가면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과 유사하다. 다만 이 상호저축은행은 좀 규제가 일반 은행보다 좀 심합니다. 규제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금고와 방지, 그러니까 이제 지배구조 자체가 좀 은행보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들어온 예금을 갖다가 자기 돈처럼 지배주주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건전성이 좀 은행보다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좀 엄격하다. 뭐 그 정도 느낌. 여러분, 금융기관이 파산한다 그러면 은행보다는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가 많이 파산하는 거 아시죠? 자, 두 번째 비은행, 그러면 이제 신용협동기구가 있습니다. 신용협동기구는 이제 지역, 직장, 단체.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다니시잖아요? 또는 지역, 그러면 이런 이제 직장 안에 보면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호유대를 가진 개인이나 단체, 개인 단체를 흔히 이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이라는 말을 써요. 참고로 조합원끼리 상부상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협동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 조성, 이용을 도모하는, 자, 영리보다는 상부상조니까 비영리. 대부분 금융회사들은 다 영리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얘네들도 영리를 추구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영리 금융회사. 이런 표현 나오면 신용협동기구다. 아시겠죠? 자, 이 금융권, 신협,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이제 굉장히 많고, 새마을금고도 많고, 상호금융, 이게 이제 단위조합. 이런 세 개를 묶어서 신용협동기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앞에 여러분 비은행 그럼 두 곳이잖아요. 신용협동기구하고 상호저축은행. 그래서 상호저축은행하고 신용협동기구는 은행으로 보지 않고 비은행으로 보는데 이게 이제 서민 중심의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서민, 지역 밀착형 서민 이제 금융기관인데 서민을 지원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대부분을 특정 지역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부자들이 아니고 서민 또는 영세상공인, 대기업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영세상공인 또는 이제 중소기업 이런데 이제 금융거래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그래서 은행하고 좀 이제 구분하는 거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만 상호저축은행이 꼭 서민들 지역에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 이제 우리 동네마다 여기 재래시장들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 근처에 보면 이 상호저축은행들 또는 신용협동기구들이 있어요. 근데 부자 동네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금융투자회사로 가볼까요, 여러분?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회사. 자, 투자 상품을 주로 취급한다. 기억나시죠?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6가지 업이 금융투자업에 들어간다 그랬죠. 다시 한번 투자 매매, 투자 중개, 집합. 펀드죠, 여러분. 투자 일임, 투자 자문, 신탁. 이렇게 6개. 자, 여기서 이 겸용이 가능하다 이 말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어떤 금융이 증권회사는 투자 매매업만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하면 6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겸용을 이제 할 수가 있다. 자, 요거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이제 법규라는 과목이 있죠. 자본시장 법규. 거기서 자세히 나올 텐데 이 6가지 업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이제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4개 있죠, 여러분. 매매, 중개, 집합투자, 신탁업. 요 4개 업은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좀 까다로운 겁니다. 인가라는 게. 금융이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 일임하고 자문 요 2개는 등록만 하면 됩니다. 좀 설립이 쉽다는 겁니다. 금융이 요건 등록만 하면 되고 요거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자, 6가지 업 중에서 투자, 매매, 중개업은 같이 많이 합니다. 매매업 따로, 중개업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매매하고 중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투자, 매매, 중개업자. 증권회사. 여러분, 우리 증권회사들 많잖아요. 이 법에서는 증권회사를 투자, 매매, 중개업자로 보는 거예요. 투자, 매매, 중개업자. 자, 증권회사는 은행하고 좀 다르죠? 직접 금융을 취급해요. 간접 금융이 아니고 직접 금융.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여러분 이제 주식이나 채권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잖아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식, 채권 발행할 때 투자자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와 기업 사이에 증권이 거래가 되는데 거기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 그 역할을 증권회사가 한다. 창구를 제공하거나 이제 투자자 모아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투자자 자금을 기업한테 이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실질 거래는 기업하고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 금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저축자의 예금을 받아서 기업한테 대출해주는 이건 은행이 하죠, 여러분.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그걸 변형해서 필요한데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행이 직접 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은행이 직접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신용으로 예금 받고 자기가 책임지고 대출해주고 회수하고 이런 게 간접금융입니다. 예금이나 대출은 간접금융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간접금융 역할을 한다 그러면 증권에서는 자기 신용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하고 투자자를 그냥 연결시켜주는 역할 정도 하는 거예요. 직접금융.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좀 구체적으로 증권회사가 하는 이제 주요 업무들이 있는데, 뭐 사실 그 제목 중심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증권회사가 하는 일이냐, 아니면 은행이 하는 일이냐, 그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구분이 될 텐데, 여러분 이제 증권회사의 핵심 3대 업무, 예전에는 이제 3대 업무라고 많이 표현했는데, 이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예금, 대출, 지급결제, 이게 핵심 고유 업무라고 그랬죠? 근데 증권회사는 그게 아니고요. 위탁매매, 자기매매, 인수주선. 이게 핵심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탁매매가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제 브로커리지, 중개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주식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는 계좌를 개설해야 돼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증권회사한테 주문을 내달라. 이렇게 증권회사가 중개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증권사가 이제 수수료 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업무가 이제 위탁매매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이게 투자 중개 업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자기 매매를 딜링이라고 하는데, 딜링. 여러분들 증권회사도 자기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명의, 자기 이제 계산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고객 거 중개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금융 투자 상품 매매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매매업에 들어가고요. 매매 업무. 자, 인수주선, 이게 이제 뭐예요? 기업이 여러분들 주식 채권 발행할 때, 그거 이제 투자자하고 연결시켜줄 때 하는 역할인데요. 여러분, 인수하고 주선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인수는 느낌이 뭐예요, 여러분? 취득한다 이거죠, 인수.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자금이 풍부하고 또는 이 기업이 마음에 들면 그 기업이 발행하는 신규 증권을 갖다가 자기가 사들여요. 그게 인수입니다. 이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서 이제 투자자한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 그걸 인수라고 부르고, 주선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고 싶지는 않을 때 주선, 연결만 시키는 거죠. 소개팅 주선한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주선. 제3자의 위탁에 의해서 모집 매출을 주선하는 거.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고객이 누가 좀 부탁을 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사주는 거다. 주선만 하는 거다. 인수 주선. 이걸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이제 매매 업무의 일종이에요. 그 밖에도 여러분 지금 뭐 상품이 이제 너무나 많죠, 여러분. 얼마나 상품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펀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여기 참고로 여러분 펀드 운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하게 돼 있고요. 증권회사는 이제 판매를 담당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중개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요. 수익증권이 펀드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산관리 도와준단 말이에요. 고객의 자산관리. 레버카운트, CMA. 이거 이제 뒤에서 우리 상품 다룰 겁니다. 수시 입출식 CMA하고 레버카운트, 자산종합관리계좌죠. 이거는 좀 독특해요. 매매 중개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자문 일임업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투자 자문 일임업에 해당하는 게 레버카운트 CMA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법에서 규정한 용어하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 업무라는 것은 매매업, 중개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문, 특히 일임업에 해당하는 게 레버카운트예요. 자, 마지막에 신용공여. 여러분 이제 신용공여라는 건 뭐예요? 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거래 이렇게 할 때 이제 타인한테 이제 재산을 빌려주겠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고객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돈이 부족하면 이제 빚투라 그러죠. 빚내서 이렇게 투자 많이 하는데 물론 은행에서 빌릴 수 있지만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도 있고요. 또는 실물 주식을 빌릴 수도 있죠. 공매 같은 거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공매할 때. 그게 신용공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융자 또는 실물 증권, 증권을 빌려주는 이러한 업무를 갖다가 신용공여 업무. 물론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나중에 이제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담보가 또 필요하고요. 이제 대출도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용공여. 자, 할만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나요? 자, 매매 중개업자 중에서 또 이제 실무에서 선물회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증권회사만큼 많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선물은 파생상품이란 말이에요.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선물회사다. 그러니까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파생상품 있죠? 거래소에서 거래되면 장매, 또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면 장외 이렇게 나누는데 파생상품 관련한 업무를 주로 이제 매매하거나 중개해 주는 곳, 그게 선물회사. 우리가 여러분 파생상품을 이 과정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파생상품 용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꾸 이렇게 눈으로 익혀갖고 생소함을 극복해야 되겠죠. 선도거래, 선물, 옵션, 수합 요 네 가지가 다 파생상품이에요. 선도, 선물, 옵션, 수합. 무슨 선물, 무슨 옵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위험이 크죠. 이런 거 취급하는 데가 선물회사다. 자, 이제 집합투자업자. 우리 지금 뭐 보고 있다? 금융투자회사 보고 있는데 금융투자회사 중에서 6가지 업 중에서 집합투자업을 하는데 그게 집합투자업자인데 우리 흔히 여러분 자산운용회사들 있죠, 여러분. 펀드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들. 그게 집합투자업자죠. 자, 집합투자기구. 이게 뭐다? 펀드란 말이죠, 여러분. 펀드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6글자로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집합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펀드가. 그래서 이제 펀드도 여러분 설립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펀드 대부분은 다 이 두 가지입니다. 투자 신탁 아니면 투자 회사. 투자 신탁이 대부분이고요. 일부가 좀 투자 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 조합형 펀드도 있고 뭐 다양한데 회사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는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실제로는 만들질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증권 대행인 공부하시기 전에 펀드 대행인 공부하셨나요? 펀드 대행인에서 우리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펀드 공부하신 분은 복습이라고 보시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보면 되겠죠, 여러분. 자,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꼭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펀드의 1등이 투자신탁구조입니다. 투자신탁이 뭐냐면 이제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계약형 펀드라고 부릅니다. 신탁 계약에 의해서 펀드가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에 신탁 계약을 맺는 거냐면 자산운용회사인 집합투자업자 그리고 수탁회사. 그러니까 투자자가 아닙니다. 투자자와 신탁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 사이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펀드를 만들고 신탁이란 펀드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데 투자신탁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수익증권이라고 표현하죠. 그럼 수익증권을 발행하면 이제 투자자가 펀드 투자한다는 거 이 수익증권 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여기서 수익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수익자 그러면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투자신탁이고 이 투자신탁의 이제 조직이라 그래서 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탁이라는 것은 3자 계약 관계인데 사실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뭐 이런 구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위탁회사, 수탁회사, 수익자는 투자자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펀드 판매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위탁회사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집합투자업자입니다. 자산을 운영하는 이제 신탁재산이 펀드 재산이겠죠? 이걸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산운용회사 얘가 위탁회사 역할을 합니다. 이게 말을 바꿔서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수탁회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펀드 재산을 보관하는 겁니다. 이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가 펀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기 돈이 아닌데 마음대로 다른 데 유용할 수 있고 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펀드 재산은 운용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탁회사 또는 이제 신탁업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얘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신탁회사. 그리고 이제 펀드 판매하는 얘네들은 이제 창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펀드 판매회사를 두는데 은행, 증권, 보험. 자,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뒤에서 우리가 이제 신탁도 다룰 거예요, 여러분. 신탁은 3자 계약 관계인데 원래 구조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런 3자가 있어야 돼요. 그중에 위탁자가 펀드에서는 자산운용회사, 집합투자업자를 말하는 거고 수탁자 또는 수탁회사가 신탁회사,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그리고 수익자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자가 투자자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다. 판매회사는 이제 창구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펀드는 이제 투자회사, 이게 회사형 펀드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투자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법상으로 보면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임직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서류상의 회사.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많이 부르죠. 임직원을 두지 않는 상법상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투자자가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주식을 발행해요. 여기는 안 써놨지만 회사니까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그 투자를 하면 이제 나한테 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임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투자회사는 법인이지만 임직원이 없어서 자산을 운용하는 거, 보관하는 거, 모집 판매하는 거, 기타 사무 처리 이런 것들을 다 외부에 위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용은 자산운용회사, 보관은 자산보관회사, 모집 판매는 판매회사,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처리, 일반 사무는 일반 사무관리회사, 이런 데다 다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참고로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투자신탁에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투자회사에는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처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 투자회사가 못한단 말이에요. 임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있는 게 투자회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펀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올해 조금 이제 달라진 내용이 들어간 게 있는데, 소개 정도만 이렇게 돼 있죠. 사모펀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사모펀드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서
사모펀드를 이렇게 나눕니다. 딱 두 개로. 여러분, 공모, 사모 다 아시죠? 사모펀드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표현 안 썼는데 이제 일반 사모펀드냐, 기관 전용 사모펀드냐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 정도. 자, 이거 나누는 방법이 뭐냐면 법에서 투자자 범위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냐, 뭐 이런 걸로 종류를 나누지 않고 투자자 범위, 어떤 투자자들이 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 그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다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그리고 돈이 많아야 됩니다. 사모는 최소 3억 이상. 이렇게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가 가입 대상이 일반 사모펀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사모펀드로 별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기관 전용. 그러면 이것은 일반 투자자는 여기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기관들만 투자할 수 있어요. 기관 투자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이에 준하는 자가 누굴 말하냐?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자 범위에서 사실은 여러분 기관 투자자도 전문 투자자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는 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일반 투자자는 요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지 여긴 투자할 수 없어요. 이건 이제 기관 전용이다 말 그대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여러분 라임 사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신문 뉴스에 많이 났는데 그게 사모펀드인데 거기 이제 투자자들 피해가 이제 엄청나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감시를 제대로 못하니까 그 돈이 들어오면 그걸 운용하는데 운용사가 어떻게 하는지 일반인들이 뭘 합니까? 그냥 수익이 날 걸 기대하고 투자만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라인 같은 펀드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힘이 있는 이제 기관들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감시를 할 수 있겠죠.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러면 기관 전용에 투자 못하냐? 이제 그렇진 않고요. 얘네들한테 또 부탁하는 겁니다. 나 거기 좀 투자하고 싶으니까 기관들한테. 그리고 펀드 중에 재간접 펀드라고 있죠? 펀드 오브 펀드. 자, 이번에는 이제 펀드 유형을 좀 분류해 볼까요? 우리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 어떤 자산에 투자하냐에 따라서 5가지가 있죠?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 여기 여러분 법에서 이렇게 50%란 비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증권, 부동산 다 투자를 하지만 특히 절반 이상 50% 초과니까 과반이죠. 과반을 증권에 투자하면 색깔이 증권펀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예,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 이렇게 50% 비율이 있고 혼합자산펀드는 이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규정의 제한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제 MMF는 여기 전부란 말이 나옵니다. 얘는 50% 뭐 이런 게 아니고 100% 전부를 갖다가 반드시 단기 금융상품에만 투자하는 거죠. MMF가 영어 MMF가 우리말로 단기 금융펀드잖아요. 단기 금융펀드. 자, 이것도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좀 전에 우리 증권펀드, 증권에 50% 초과해서 투자하면 그게 증권펀드라고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펀드 재산에. 근데 이제 증권 그러면 대표적으로 주식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식에 어느 정도 투자하고 채권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그걸 미리 정해요. 투자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증권펀드도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중에서 주식 혼합, 네, 또는 이제 채권 혼합. 이렇게 미리 이제 약관에다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합투자 규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럼 주식형 펀드라는 건 뭐냐면 예,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늘 주식을 담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61% 담을 수도 있고 100% 담을 수도 있는데 항상 60% 이상은 유지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면서 운용하는 펀드가 주식형이고요. 채권형도 60%입니다. 60% 이상은 늘 채권을 편입시킬 거야. 이렇게 투자자한테 미리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채권형이고 그 다음에 혼합형은 주식 채권이 섞여 있는데 주식 비율로 정해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 편입 한도가 50% 이상이야. 그러니까 주식 편입 한도를 50% 이상은 유지할 거야.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100% 투자할 수도 있지만 50% 이상은 유지하면서 갈 거야. 근데 60% 넘어가면 사실 주식형이 되는데 주식형은 늘 60% 이상 유지하는 거고요. 얘는 50% 이상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합 채권형은 50% 이제 정확히 말하면 미만인데 교재에 이제 이하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상이고 요 미만인데요. 주식을 암만 좋아도 50%까지는 담지 않을 거야. 50% 미만에서만 주식을 담을 거야. 이렇게 이제 미리 정해놓은 게 채권 혼합형이다. 여러분 이런 비율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뒤에 또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복습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금융투자업 중에서 이제 자문 1임업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이제 자문이라는 건 뭐예요? 조언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시황 이런 거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실래요? 고객한테 이제 자문해주는 데고. 그리고 이제 자문 수수료를 받겠죠? 1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제 자율적으로 위임받아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1임업자예요. 추가 설명 필요 없겠죠? 이렇게 이것도 금융투자업에 들어간다. 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첫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